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김변입니다. 저 없이 진행된 에볼라 특집 방송 잘 들었습니다. 참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아주 쉽고 친절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했었으면 좀 더 재미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아쉽습니다. 전 여기 거의 매일 있습니다만 김변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오기 때문에 네. 도저히 그 바쁜 감염내과 교수님하고 시간을 못 맞췄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김변이 의사였으면은 그 서아프리카 지원할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집중해야 될 업무도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다 그렇죠. 있죠. 네. 근데 뭔가 어떤 이 변환기에 있고 뭔가 새로운 모험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나태해진 거 아니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면 지원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에볼라 구호에 나서겠다라고 자원한 보건의료인이 벌써 40명이 넘었다는 40명. 기사가 있던데요.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난번 특집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잘 들었다라고 반응을 보여주셔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출연했던 이재갑 교수가 지난 방송 말미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 한 명이 발생하는 것보다 그 환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게 될 공포감이 더 두렵다. 피어볼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판단력까지 흐려지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포크라테스 시작할까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 두 개 하고 가겠습니다. 책 광고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또 그 외 다른 병원들까지 요즘 해외 진출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한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지만 의료 한류의 수준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위탁 운영 혹은 기술, 인력 송출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원인은 법적 제약도 있고요. 자금이 필요한데 금융산업 경쟁력이 좀 우리나라가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 한류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신문 청년의사하고 한국의료수출협회가 함께 병원 수출을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 유치 또는 수익 배분, 회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토론회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오는 11월 6일 목요일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병원 수출 이제는 투자 유치와 수익 모델을 고민할 때라는 이름으로 긴급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유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료 컨퍼런스예요. 이거는. 5만 원이라고 있던데. 네, 이게 외국에서도 손님이 오시고 해가지고 동시 통역도 되고 하는 바람에. 레플스 병원이라고 싱가포르 유명한 닥터 루. 네, 그분은 병원장이기도 하지만 싱가포르의 CEO죠. 최대 CEO이고 싱가포르 정부 굉장히 큰 아마 수조 원인가 수십조 원인가 되는 굉장히 큰 펀드를 관리하는 그런 자리도 지내셨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어쨌든 이 병원 관련 산업에서 해외 투자, 자본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KPMG의 또 매니저 한 분, 그리고 뉴 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는 국내 이 펀드 투자 회사에 계신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청중들하고 긴 QA 시간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병원이 의료 기술이 상당히 발전돼 있지만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력을 병원 자체가 조달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네네.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 IR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받아서 하면 IR은 뭐예요? Investor Relations라고요. 역시. PR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PR은 피할 건 피하고 뭐, 알릴 건 알리고. 아니, 퍼블릭, 진짜. 네. 그 기업들이 주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막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게끔 인베스터한테 이렇게 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원들이 사실은 비영리법인들이어가지고 그런 것에 잘 익숙하지가 않는데 이런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법들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한테 좋은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투자를 이끌어내서 기술력과 함께 자본력을 가지고 해외 진출하면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마 최초의 그 세미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포장 아주 네. 왜냐하면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왕준 그 이사장님께서 수출협회 회장이시죠. 이쪽에 또 많이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뭔가 핵을 긋는 처음 세미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실제로 병원 수출과 관련해가지고 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자리가 사실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주변에는 돈 많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있는 펀드들 뭉칫돈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도 그렇고 그 펀드를 갖고 있는데 주로 병원 투자 펀드라고 아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다 그런 그러더라고요. 다국적 펀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하시는 분 중에 하나 그 큰 펀드에서 오신다는 분도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펀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분들도 저희가 좀 많이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들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나라에 뭐 영리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해외에 거기는 투자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해외 병원 수출과 관련한 투자와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 더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신문 청년에서 하고 법무법인 세승. 이야, 드디어 이제 저희가 방송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행사도 뭐 하나 너무 같이. 유착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착이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밀한 유대관계. 유대관계. 유대관계라는 말 두고 왜 유착이라는. 자, 그런 세미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직 시간 남았는데 벌써 뭐 소개까지. 이거 아직 주거니 받거니 하네요. 한 달 정도 남았죠. 미리 안내해드려야 할 시간 빼놓으시죠. 이게 일요일이더라고요. 자, 주제가 좀 무거운데요. 알아두면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명 그 UD 치과법, 또 네트워크 병원 개설 금지법 등으로 불리는 그 개정 의료법. 요걸 좀 법적인 이슈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쉽게 말하면 사무장 병원하고 그 뭔가 좀 건전한 네트워크 병원하고 그 불법과 합법과 탈법과 뭐 이런 좀 애매한 그런 것 혼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좀 정비해서 뭐 그런 거죠. 옥석을 가려가지고 훌륭한 사람은 좀 밀어주고 사기꾼들은 더 철저하게 제재하고 뭐 이럴 방법이 없는지 이걸 이제 검토해 보자는 거죠. 예, 저희 법무법인 세승이 그 예전 대외법률사무소 시절 때부터 좀 굵직한 이슈들이 있을 때 세미나를 좀 했었습니다. 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고문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클로스드 세션으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2012년에 국회에서 그 의료법 개정해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 군데를 넘어서 두 군데 이상을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면은 안 되는 게 법을 만들었고요. 그게 2012년 8월부터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형사처벌도 받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뭐 몇백억대 뭐 환수도 당할 위기에 있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군데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지나치게 의료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가 됐고요. 또 일부 그 하급심 법원이긴 하지만 판사가 직접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법규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신청도 했어요. 판사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새 사무장 병원들 문제에 있다 공단에서 뭔가 액션도 많이 취하고 있고요. 그 의료 생협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 60군데 그 실사를 생협만 60군데. 그 중에서
9군데가 문제가 있다. 아하. 한 개 빼놓고. 야. 그러니까 문의만 생협이고 실은 사무장병원이다.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관청들인 심평원, 복지부 그리고 입법과 관련된 국회 입법조사처 뭐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개인 병원 하고 계시는 저 중소병원 협회 이사님 뭐 이렇게 병원장님 이런 분들 모시고 저희 변호사들이랑 한번 난상 토론을 한번 해보는 적절한 시기다. 이제 항상 11월 이게 30일이거든요. 네. 예. 항상 보면은 이제 한 해를 갈무리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해 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세승이 주최하고 청년의사는 후원하기로 했는데요. 11월 30일 삼성 서울병원 암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의료기관 개설의 재문제라는 주제로 확실히 이게 법률 세미나는 제목이 약간 좀 딱딱한 것 같긴 딱딱해요. 합니다. 예. 예. 의료법률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 장소 관계가 예. 장소가 좀 좁아요. 그래서 150분만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의전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세승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죠. 법무법인 세승 치면은 네. 거기 가서 알아보시고 등록해 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병원 수출 토론회는 청년의사 홈페이지에서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작할 때부터 너무 광고를 길게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듣던 광고를 빼먹을 수는 없죠. 예. 듣던 광고는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예,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인 40명이 벌써 넘게 에볼라 구호 자원을 하셨다면서요. 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하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다. 이런 저도 느낌이 생각보다 듭니다. 많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보름 동안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서아프리카에 파견할 보건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40명이 지원한 것으로 벌써 알려져서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 40명 중에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현장 안전관리자가 각각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 예상보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단은 아직까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네, 게 그중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전문성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선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국방부도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군의료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의료 인력은 모두 지원자로 결정되고요. 한 차례 파견될 때마다 군의관 2명과 간호장교 3명씩 이렇게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교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선발한 민간 보건의료 인력과 함께 국제기구 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팀에 합류해서 활동하게 되고요. 국방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좀 지원자를 모집해서 11월 중순에는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의무복무하고 계신 많은 군의관들이 혹시 내가 차출되지는 않을까, 이게 말은 지원인데 네.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뭐 비밀리에 차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다 퍼지게 되고 만약에 그 사실이 퍼지게 되면 엄청 논란이 있을 그러게요. 거고요. 네. 또 정부에서는 가장 강조한 부분이 자원이었거든요. 자발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차출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이미 민간에서 벌써 40명이나 지원을 그래도 했는데 아마 네. 그 군 의료 쪽에 좀 정통한 네. 소식통,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단기 군의관, 그러니까 의무 복무 중인 군의관들 말고 예.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 중에는 분명히 자원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보통 예.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진급 같은 데서 상당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소속감도 더 있고. 예, 장기 예. 군의관들 중에서는 뭐 있을 거다. 요 정도 숫자는 그렇게 네. 전망하시던데. 근데 저는 그래서 가시는 분은 아주 훌륭하고 안 가시는 분은 아주 못됐다. 이렇게 이분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가치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파견되는 보건 의료인들에 대해서 안전대책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에볼라 구호 활동을 하고 돌아온 보건 의료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귀국할 경우에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좀 많이 있는데요. 네, 가서 감염되는 것도 문제이고 가서의 안전대책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안전대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9일에 국내 에볼라 발생에 대비해서 국가지정 격리병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17개 국가지정 격리병원 병원장들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에볼라 환자 대응 사례를 좀 공유하고 국내 에볼라 환자 발생 시에 환자 이송 격리 또 치료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신속한 환자 이동, 격리 치료 등 사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국가 지정 격리병원별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에볼라 한라인이라는 것도 개설했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 지금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인데 이곳을 방문한 후에 21일 내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에볼라 한라인 043-719-777로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발음이 안 좋네요, 제가. 7777인데, 네. 7 3번밖에 안 읽었는데. 자, 근데 한라인, 이렇게 중요하고 막 긴급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 한라인 번호치고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도 보고. 043-719-7777.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냥 119나 112에 신고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나름 신경을 써서 별도 전화를 마련한 것 같긴 한데, 외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043, 이거 특히 참. 그러니까 이거 복지부가 저쪽 네. 내려가 있어서. 저쪽 아니에요? 충청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지부가 세종시에 가 있잖아요. 네. 참, 네. 자,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정의 넘기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 좀 왜 조용 좀 하세요. 아니, 저번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진행하는 정용도 씨가 이거 해보고 싶었다는데, 저도 공감해. 네. 아니, 읽어보지도 않고 사전에 그냥 와서 그냥. 다음 뉴스 진행하시는데. 네. 응급 외상 환자에 대해서 빠른 치료와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중증 외상 전문 의사 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를 운영한다면서요. 네,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에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2곳,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랑 고려대 구로병원이 지정됐는데요. 이곳에서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수련할 외과 전문의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외과 전문의 중에서 외상에 더 특화돼서 공부를 더 할 사람을 뽑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요. 2015년도에 해당 과 전문의 시험 응시 예정자입니다. 선발된 인력은 내년 2월부터 2년 과정의 수련을 거치는데 정부는 수련 전문의 한 명당 연간 7천만 원의 인건비와 3,6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 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네. 한 건데요. 다만 이렇게 도중에 과정을 포기한 수련의사는 받은 인건비는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장학 외상 전문의로 우대하고요. 본인이 원할 경우에 권역 외상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모집 기간은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10월 31일까지여서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 기관인 고려대 구로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는 별도 인센티브도 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 병원에 인센티브를 줄 것을 고려하고 있군요. 고려대 구로병원. 어려워요, 이게? 오늘 발음이 꼬이네요. 네. 점심 때 약주 한잔 하셨어요? 점심 땐 잘 안 먹어요. 네. 아니, 이거 아주대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하시는 그런 거죠? 아주대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주대는 경기도니까 서울시에다 만들겠다.
아니 요번에 그게 아니라 분당에서 떨어졌는데 그 경기도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교육 훈련해서 배출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짜증을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청취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궁금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건데. 네, 궁금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국종 교수님이 와서 가르치나요? 그러진 않겠죠. 네. 외상외과 전문의가 이국종 교수님만 있는 거 그럼요. 아니니까요. 이국종 교수님이 네. 유명한 것뿐이죠. 딴 분 더 네, 있으시죠. 그분도 많이 바쁘셔가지고. 네. 이국종 교수님 그래도 저기 가요제 밴드 활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거 나름 하여튼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요. 언뜻 듣기에.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의사를 양성할 때도 그렇고 전문의를 양성할 때도 그렇고 그 비용은 다 피교육자 혹은 일부는 뭐 그냥 병원이나 의과 대학이 부담을 했지 공적인 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네. 그래서 뭐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선진국들은 뭐 이 의료의 의료는 그 자체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의학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 비용의 일부를 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 반대급부로 의사들한테는 더 공적인 좀 책임도 부여하고 뭐 이런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의사 되는데 보태준 거 하나 없으면서 왜 이렇게 규제만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뭐 2년 동안의 교육이지만 뭐 1인당 거의 1억이 넘는 비용을 지원을 해서 이 훌륭한 외상 전문의를 좀 배출을 늘리겠다. 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게 좀 많은 지원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집 기간이 상당히 좀 짧더라고요. 다른 거에 너무 비해서. 많을까봐. 네, 27일부터 한 5일 동안만 딱 모집하는 기간을 뒀더라고요. 몇 명이나 뽑는 거예요? 네, 총 24명인데요. 내년에 처음 수련받게 되는 인원은 고대구로 세브란스 합쳐서 각각 6명씩 12명이고 그 후년도에도 1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1년에 12명씩 일단 2년 동안은 지원을 해보겠다. 네. 24명만 배출돼도 굉장히 많은 숫자 같아요. 이건 워낙 없기 때문에 이 전공자는. 야, 1인당 7천만 원과 3,600만 원. 그러면 이 비용은 이 의사한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따로 병원에서는 월급은 안 주는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겠죠? 네.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병원 쪽에서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병원 세브란스랑 고대구로병원은 별도 인센티브 되게- 고려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이 어쨌든 그러니까 수당이 아니라 인센티브다. 아니 어쨌든 그 16명씩의 의사들이 뭐 계속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일도 일단 예. 하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의 인력을 확보를 하는데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고 병원 차원의 인센티브는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겠는데? 그거를 아니요, 병원도? 제 생각에는 그거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는 병원한테 줘서 병원이 급여 형식으로 뭐 하여튼 지급하는 게 그게 그렇죠. 뭐 형식은 적절할 그렇게 것 될지 같은데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병원에서도 뭔가 이런 제도가 좀 잘 운영이 돼야 앞으로 또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두 병원에서는 잘 교육하셔가지고 훌륭한 외상 전문의를 24명이라도 일단 좀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모집 요건에 아예 수련병원, 인건비를 수련병원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네요.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야 맞겠죠. 네. 본인이 원하면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수련 도중에 포기하면은 인건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수련 끝나고 나서 뭐 어디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강제 조항은 또 없네요. 그것도 약간 특이하네. 보통 그렇죠. 뭘 주면은 되게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디서 하라고. 일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 수련 받은 분들은 당연히 이 외상센터 같은 곳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별도의 이 강제 규정, 뭐 제한 규정 또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진짜 지원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 배출이 되면 또 많은 권역 외상센터가 있어야겠네요. 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도 참 새로 한 곳이 지정이 됐죠. 네, 그 보건복지부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권역 외상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총 17개로 늘리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교통사고 등에 따른 외상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 가운데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35.2%인데 미국, 독일, 일본 이렇게 선진국은 15에서 한 20% 정도로 우리나라가 다소 높은 수준인 상황입니다. 다소 높아요? 이게 2배는 높은 거잖아요.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네. 2배 이상, 2배 정도.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1곳이 권역 외상센터로 지정됐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공모에서는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그 복지부는 당초에 올해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경기 북부 권역의 의정부 성모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응모기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는 거 여부에 대해서 좀 연내에 다시 평가해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건가요, 이게? 네, 평가 항목은 현재 중증 외상 진료 현황, 또 최근 2년간 중증 외상 관련 응급실 운영 평가, 최근 2년간 중증 외상 환자 진료 실적, 권역 외상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요. 복지부는 외상, 임상, 보건행정 통계, 병원 경영, 건축 분야 전문가를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 같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한 달 여간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권역 외상센터 설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외상 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 병상 확충 등 외상 전용 시설 장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80억 원의 자본금을 주고요. 외상 전담 전문의 충원 계획에 따라서 7억에서 최대 27억까지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네. 지금 현재 11개가 지정이 됐고, 지금 최근에 하나 추가됐으니까 이제 12개가 지정이 됐는데, 아직 문 연 거는 몇 개 없어요. 3개인가 4개밖에 네, 없죠. 이제 최근에 시작한 사업이라서. 네. 2017년까지 계획대로 17개까지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라는 거 35%다. 대한민국은.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죽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의료 시스템이 조금만 잘 되어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진국 평균이 아까 15%, 20%라고 했는데 미국의 어느 버지니아 주인가 어디서는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정말 잘 짜봤어요. 어떻게 되나. 더 세게. 미국 평균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 예방 가능 사망률이 5%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 결과는 좋게 나오는 게 이 확실한 이 외상 치료 분야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대개 이제 큰 외상을 당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빼면 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원이 어느 나라나 좀 적게 투입되는 편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더 쉽게 다치고 다쳤을 때 치료도 또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라서 외상센터, 이런 이 외상센터가 확충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그렇게 크게 다칠 일이 없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난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주로 살지만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 다쳤을 때의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보호 체계 이런 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좀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공사장에 계시거나 건물이거나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3D 업종 그런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걸로 인한 혜택은 또 전 국민들이 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마음에 외상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외상을 감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고 호스피스는 언제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호스피스는 대구에 있는 호스피스 그거는 왜 지원 안 해요? 그러게요. 호스피스는 저희가 또 별도의 특집을 조만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외상도 권역별로 17개나 더 늘리고 그 인력도 확충하고 그러실 의지가 있으시니까 호스피스 제도도 저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바와 같이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외상센터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요, 오히려. 자, 다음 소식 넘어가죠. 사모님 주치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런 기사가 좀 전에 나왔는데요.
이 여대생 청부 사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형 집행정지를 받고 병원 1인실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서 논란이 됐던 그 유명한 사모님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모님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던 주치의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번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벌금 500만 원으로 확 줄었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10월 30일인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재판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사모님 주치의 박모 교수에게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재판부는 박모 교수에 대한 공소 사실 중에 요추 부압박골절인가요? 요추부 압박골절입니다. 요추부 압박골절로 몸 상태가 극히 쇠약해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요. 그 외 검찰이 주장한 유죄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 진단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3개 중 2개의 진단서에 대해 허위 진단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중 하나의 진단서에만 허위 진단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제 항소심에서 바뀐 거죠. 야, 이건 뭐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윤모 씨가 그 사모님인데요. 네.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수치화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상적 표현을 썼다고 해도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부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집행 정지에 대한 책임도 박 교수의 감형 이유였는데 그 박 교수의 허위 진단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 집행 정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박 교수에게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재판부는 진단서가 형 집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검사의 형 집행 정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검사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허위 진단 작성에 대한 유죄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사모님의 그 남편인 영남재분 회장과 뭐 금품 거래가 있었다 이런 혐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제가 좀 전에 이 인터넷 보니까 댓글만 수천 개가 또 달려 있던데요, 이미. 뭐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졌을 때는 뭐 옳은지 그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의 법 감정, 국민 정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판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법률가로서 김 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하나씩 살펴보죠. 네, 지금 아마 일단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형량일 겁니다. 형량. 네. 형량인데 이제 허위 진단서 작성죄만 가지고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이상형이 선고된 예가 아주 극히 드물죠. 대부분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인해서 그냥 벌금 정도만 나오고, 만약 실형이 나오거나 이러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하고 사기죄라든지 이 허위 진단서가 쓰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보험 사기를 위해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병역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수단인데 원래 본래 목적 범죄하고 같이 결합됐을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요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벌금이 주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그 공무집행방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뭐 유죄를 할 수가 없다고 한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걸 검사한테 줬단 말이에요. 국가공무원. 그래서 네. 국가공무원은 그런 서류가 민간인한테 제출이 돼도 그게 실제로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짜를 좀 줬다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소에다가 민원인들이라든지 신청인들이 좀 가짜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게 공무원들이 일이기 때문에 좀 거짓말 했다 하더라도 그게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아주 예외적인 형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기가 돼요.
진단서를 허위로 해가지고 좀 더 보험금 더 많이 받게끔 했다든지, 그럼 보험 사기도 같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목적 자체가 죄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냥 단독으로 허위 진단서 작성 요 부분이만 가지고 집행유예하기는 좀 그렇다. 또 한 가지 그 숨은 얘기 뜻으로는 뭐냐면 이게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의사 면허를 취소까지 시키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고등법원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벌금으로만 벌금은 면허 정지 아니니까. 3개월. 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하고 형평성 부분을 했을 텐데요. 사실 허위 진단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진단에 있어서 그 판단 주체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료적 재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진해서 진단서를 발행하는 거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행한 그 차이가 뭐냐? 그럼 결국 이 동기라든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오진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진단서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허위 진단은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일부러 허위로 쓴 뭔가 이유가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촌지를 받았거나 돈을 받았거나 요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오진하고 허위 진단을 엄격히 구별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원래는 다른 건데.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보험 사기꾼하고 같이 엮여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묵자학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뭐 어려운 얘기 자꾸 쓰시는. 그래서 그냥 이 보험 사기꾼들하고 같이 있으면 의뢰 뭔가 검사가 증명은 못했지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진단서를 발행해줬다라고 해서 허위 진단으로 많이 가고요. 요 상황에서는 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유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품을 제공받고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뭔가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좀 그렇단 말이죠. 네. 그래서 허위 진단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자, 허위 진단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허위 진단도 여러 종류 아닌가요? 허위 진단이면 무조건 벌금형.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허위 진단이 과연 얼마나 허위였느냐. 그리고 그 허위 진단서를 통해서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그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서 그 환자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었느냐. 그리고 어떤 뭐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똑같은 허위 진단이라도 좀 다르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는 안 되나요? 그거는 재판부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좀 평범한, 아주 단순한 뭐 보험 사기랑 조금 연루되어 있는 허위 진단이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벌금 정도가 나옵니다. 벌금 그럼 몇백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례가 이런 거죠. 봉투를 받았다. 그럼 실형 나온 케이스도 있어요. 1심에서 구속이 된 케이스 있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허위 진단을 했을 때 촌지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돈은 받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엔 실형이 나온 케이스도 있는데 금품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그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좀 왜 의심은 가지만 의료의 선의성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뭐 환자 좀 측은해서 환자가 이렇게 좀 쇼를 하는데 거의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냥 네글리전스 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한 경우에는 벌금 정도. 그렇게 됐던 케이스가 있었던 지금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과 비슷한 정도의 형량이 때려졌다라는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기존의 판례하고 보면은 이거는 돈을 입증은 못했지만 금품 거래 수수가 한 개는 있잖아요. 그 액수도 굉장히 큰 것으로 우리가 심증이 있었고 달러도 뭐 받았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분이 지금 무기징역이고 이 진단서를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그런 보통의 흔한 허위 진단서 발급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재판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뭐 그 주의사정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선장한테 사형 구형하잖아요. 살인죄를 적용하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유사하게 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지 뭐 사형을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을 해서 구형을 기소를 한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 사건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정서 이런 걸 고려한 거거든요. 네네. 검찰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건 왜 고려를 안 했느냐? 예, 이거죠. 말하자면 사모님 이 저지른 범죄가 상당히 엽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분한테 대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 이런 또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최고 권위 병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사건의 경중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경하게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죠. 듭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이 사건 다루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진짜로 그 박모 교수만의 잘못이냐. 그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진단서가 약간 허위 뭐 혹은 이게 좀 과장된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했을 검사가 형집행정지 발부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왜 안 묻느냐 우리가 뭐 그런 네.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저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박 교수의 허위 진단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게 내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박 교수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박 교수에게 책임을 경감시켜 줬으면 그 경감된 그만큼은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근데 왜 그 얘기는 그 책임은 안 묻느냐는 거죠. 왜 안 묻느냐? 그 당해 검사가 뭐 그쪽 물론 이 사건의 피고는 아니지만 검사가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낳은 사람도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가는 끝이 없어요. 법치주의에서.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웃기잖아요. 박 교수에게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검사 책임이다. 나머지는 이라고 판결문에 있는데 정작 그 발급한 검사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징계는 어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검사가 의학적으로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의사인 검사면 또 모를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네. 이 사건 자체를 조사를 해서 기소를 붙인 사람이 의사 출신 검사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옛날에 들었습니다. 장준혁 검사님이라고. 예. 존스 홉킨스에서 오신 그분도 장준혁 선생님 아니었나요? 하얀 거탑에서. 예.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안 봤는데 이름은 왜 기억하지? 이렇게 의료적인 지식이 아주 해박한 검사가 겨우 기소를 해서 일부 무죄를 받고 또 이 두 개는 유죄를 받았는데 그걸 갖고 그냥 일반 법학과 나온 검사가 판단하기엔 사실은 어려운데 판사가 도망가려고 이렇게 판결문을 쓴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왜 흐트러뜨려야 되니까. 그리고 네티즌들이 자꾸 이렇게 지금 수천 개 댓글 다 글쎄 또 늘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 교수뿐만 아니라 그 남편, 사모님의 남편한테도 실형 선고됐던 거를 깨고 집행유예로 지금 돌아갔단 말이죠. 그건 뭐 우리 이 방송에 다루는 범위를 좀 벗어나긴 합니다만은 그 영남재분 회장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너무 봐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요새 이게 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고 그 사회적 구성원들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모교 출신 모교인데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뭘요? 뭘 중립적으로 말해? 얼마나 지금 처벌이 약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네, 지금 또 27번 바람은 또 무슨 뜻이에요? 송지훈 PD? 응? 네. 그러게 이 사모님 하여튼간 사모님들이 사모님 최근에 사모님 관련된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7번 그 얘기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김변 이거 알죠? 뭔 내용인지? 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의료인들이죠. 결혼을 했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여자 쪽에 잘 살고 남자 의사는 잠깐만 못 살고. 예. 지금 그 이야기가 네. 신문에 나기로는 의사라는 건 안 나왔어요? 아니면 나왔어요? 의사랑 나왔죠? 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도 사주고 여자 쪽에서. 그러니까 사건 개요는 의사 2명이서 젊은 의사 둘이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남자는 좀 가난했고 예. 여자는 부유했고.
집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남자한테. 외제차 사주고 네.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 남자가 간호사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27살짜리. 27살. 당시 아마 그 남자는 몇 살이었는데? 30 초반? 네. 부인도 젊은데요? 30 초반. 예. 젊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경로한 거죠. 네. 그래서 남편한테 자해를 해서 네. 27바늘을 꼬매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 착한 남편이 착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살아서야 됩니다. 잘 부탁을 해서 네. 예쁘게 찢어달라 해가지고 그림에 나오기로는 팔뚝에다가 이제 상처를 내서 27바늘을 자해가 아니잖아 그러면. 예. 남이 해준 거니까. 아이 그건 뭐 시킨 거니까 네. 시킨 거니까 그 27바늘을 꼬매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용서를 구했는데 예. 그걸 보고도 화가 안 삭혀진 부인이 네. 남성의 주요 부위를 예. 망치로 27번을 때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 워크발인가 무슨 뭐 부츠발로 27번을 차서 예. 전치 3주. 3주? 네. 27번을 거시기를 때리면은 3주에 안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좀 방어를 했겠죠. 그러니까 27살이라는 걸 이제 27이라는 거 아주 거기에 네. 이제 꽂혀 있는 거죠. 네. 40살이랑 바람 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났죠. 60살이나 났으면 60대 네. 참. 그래가지고요. 전치 3주가 됐어요. 네, 아마 뭐 파운딩 당한 거겠죠. 한 대 맞고 KO 됐고, 네. 그걸 이제 나머지 26대는 아마 그 파운딩, 우리 네. 심판이 없으니까, 네. 심판이 경기 종료를 선언을 하고, 네. 말렸어야 되는데, TKO가 돼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의식불명 상태에서 나머지를 맞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사실 제목밖에 못 봤어요, 그거. 예, 네. 그때 그러고 합의서를 썼는데, 위자료를,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네. 뭐 합의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맞은 상태에서 네. 이혼을 하게 되면 매월 뭐 500만 원 또는 700만 원을 네. 언제까지 이제 지급해라라고 네. 각서를 이제 받아 나갔는데 결국에는 더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각서에 따라서 돈을 청구를 했고 남편 됐던 사람이 한 몇 달을 갚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못 갚았으니 네. 소송을 걸었는데 뭘 걸어요? 그 위자료를 내놔라. 약속한 돈을 안 주니까 예, 여자 그래서, 쪽에서 걸었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법률용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을 한 거거든요. 매달 해서 몇 년간, 수십 년간 예. 갚아야 되는데, 이제 안 주기 시작하니까, 예.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달랜 게 13억 원. 밀린 거를 다 달라고. 예, 13억 원. 700만 원씩이면 1년 해봐야 8천 몇백만 원이고 13억이면 되게 오래전 사건인가 봐요. 예, 하여튼간 거기 합의서에 뭐 정년까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13억 원 청구를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너무 중요한 부위를 맞고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네. 공포감에 네. 질려서 쓴 합의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때 쓴 합의라서 그 약간 무효다. 예, 약간 무효다. 다 무효는 아니고 약간 무효다. 예. 그래서 1억 8천만 원 정도만 인정을 했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13억을 청구했는데 1억 8천만 주고 더 네. 이상은 그러면 이제 안 줘도 되는 예, 걸로. 그렇게 1심은 이렇게 난 거죠. 1심은 예. 그 여자 쪽에서 항소하겠는데요? 항소하겠죠. 예. 왜냐면은 13억을 청구했는데 1억 8천을 주라면 거의 진 거잖아요, 여자 쪽에서. 그렇죠. 거의 예. 진 거죠. 예,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또 여자 쪽에서 또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돼요. 오호. 그러기 때문에 근데 위자료 치고 1억 8천이면 또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혼 위자료가 통상은 네. 한 3천에서 4천. 네. 아무리 잘못해도 그 정도인데요. 1억 8천이면 꽤 큰 처음에 거죠. 결혼할 때 여자 쪽에서 뭐 차도 아무래도 사주고 예, 돈, 그런 것들 뭐 그거를 학비도 대주고 그걸 고려했겠죠. 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겠죠. 예. 망치 부인이라고 뜻인데요. 망치 부인이라고. 네. 망치가 그 맞는 거거든요. 그렇고. 근데 근데- 망치로 27대를 맞으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망치 썼으니까 그 외과 전공하셨나? 네. 근데 잠깐만 못 쓰게 네.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전치 3주라는 얘기는 어쨌든 뭐 3주든 뭐 6주든 간에 어느 정도의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기능을 회복했다는 뜻인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그게 망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불구가 됐다. 그러면 거꾸로 소를 제기할 것 같은데 남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억 13억 원 내놔라 했을 때 그 남편이 자기도 폭행을 당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한 치료비나 뭐 이런 네. 거 내놔라. 또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진짜로 남성으로서 불구가 됐으면 예. 얼마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한 26억? 성기능을 상실했다.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게 맥브라이드 표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 그것도 나오겠구나. 그렇죠. 진짜. 예.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예. 이제 그 무슨 사고나 장애 등급 등급이 아, 나오죠. 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애를 임신을 그러니까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없느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나이도 다를 거고. 예, 종족 번식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하면은 꽤 크겠죠, 위자료가. 그러니까 예. 13억 8천보다 왠지 더 클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그런 주장을 안 해서 1억 8천이 인정된 거 봤을 때는 예, 기능은 기능은 잘 하고 다시 있다는 회복된 걸로 네. 예, 그렇게 이제 어, 추정이 됩니다. 네. 아주 우리- 엽기적인 상황 이건 원래 사건이죠. 우리가 다룰 예정에 없던 뉴스인데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어요. 네. 옐로우 저널리즘인 거. 야, 근데 이게 참 청취자분들은 지금 제일 재밌게 듣고 예, 계시리라고.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응징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나요? 법과대 학생들은 이런 보복은 안 하는데. 의과대학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예. 27대나 가격을 했는데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지. 야, 그렇구나. 그 법대생들이 쳤으면 완전 망가졌을 망가졌을 수도 예. 있는데. 근데 전치 3주는 입원해서 3주를 있어야 되면 그래도 뭔가 금은 갔을 거 아닙니까? 약간? 우리 근데 거기가 비뇨기과 하는 네. 하바시 양깡 듣고 데리고 올까요? 네. 그걸 잠깐 네. 끄고 그러면 네. 양깡 불러가지고. 네. 참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그 사건은 지금 이제 1심이고 2심, 3심 가면은 또 얼마나 많은 뒷얘기들을 또 가져올지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남의 집안 싸움이었는데 너무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완전 화제의 뉴스였기 때문에 네. 또 의료인들이 또 의료인들이 그렇다고 다 하니까 참 걸려 세간에 있고. 좀 그 일반인들이 해도 상당히 황당하고 그러니까요. 예. 의사들끼리 그렇게 오히려 너무 했다니까. 사건 자체가 황당하다 보니 그게 주체가 좀 잊어버린 경우가 있죠. 저도 봤는데 의사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제목만 보고서는 뭐 이런 사건도 있었어? 라고 했는데 주체가 좀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좀 이렇게 자력구제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7반을 꼬매는 거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황당한 일인데 그 네. 이후가 더 황당하군요. 27바늘짜리 상처는 몇 센치인가? 어떻게 꼬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한 2cm짜리, 2, 3cm짜리 상처도 정말 고운 실로 열심히 이렇게 곱게 꼬매면 27바늘 갈 수 있고 네. 쭉 찢어도 이렇게 대충 큰 실로 묶으면 27바늘이면 되거든요. 굉장히 촘촘하게 했겠죠. 친구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7바늘짜리 상처가 너무 작았던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분노가 안 풀렸던 거지. 짜고 치는 고수톱이냐. 네, 27바늘 정도 꼬맬 만큼 27살짜리랑 바람을 펴 가서 쫙 찍고 상처해가지고 그럼 꼬매갖고 와보든지 뭐 이런 이제 일종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화를 냈는데 진짜 했어. 남자가 그러지 뭐 까짓 거 이러고는 요만큼 찢어가지고 그거를 제일 가는 실로 27바늘을 촉촉촉촉촉 꼬매가지고는 이제 자, 27바늘 꺼내서 됐지? 용서해줘.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게 더욱 분노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오히려 야기를 했네.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죠? 서로 다 아니까, 의료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정말로 찍고 27바늘을 꼬매오라고 했겠느냐라는 거죠. 여자가 원했던 거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응? 뭐, 뭐라 그래, 회개하는 태도, 뭐 이런 거를 원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케이, 27바늘 까짓거 뭐 이러고는 찍고 꼬매고 이렇게 하니까 더욱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가 참 중요해요. 뭘 잘못하면. 네. 사과를 진짜 충분히 상대방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만큼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사과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이 있죠. 소리웍스라고 네. 정려의사에서 나온. S웍스라고 좋은 자전거도 있어요. 네. 이 법조계 쪽에서는 사법연수원생끼리 좀 바람 나가지고.
그 사건. 자살하고 네. 부인이 뭐예요?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네. 지금 시작하면 안 아, 되고 너무 네. 긴 이야기라서 그래요? 사람들 다 알아요 이미. 예, 온 세상이 시끄러웠던. 마이크 내려놓고 나중에. 예.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죠 뭐. 네. 급하게 끊는 경향이. 네. 네, 감사합니다. 사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저 오늘 발음 꼬인 거 사과드립니다. 발음 연습 좀 해오겠습니다. 야, 굉장히 잘하는데. 이 지금은 직접적인 괜찮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거를 밝히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주는 게 이게 이제 좋은 사과의 되게 이제 심플한 이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 표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중요하네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는 그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난 뭘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사과라고 사과 하더라고요. 방법. 예. 근데 지금 우리 송 PD는 내가 발음이 꼬인 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는 열심히 연습을 해오겠다. 이런 우리도 뭔가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예. 거죠. 송 PD 제가 아까 약주 먹었냐고 예,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 앞으로는 부분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약주 먹어도 예,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지난번 녹음 중에 전화 받으러 나가서 두 분을 기다리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아니 그때 재밌어 우리끼리 잘했는데. 앞으로는 전화가 와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 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렇게 중간중간 끊을게. 네. 그리고 아까까지 기분 좋았는데 바람 피는 얘기하면서 지금 전화 받고 기분 나빠졌으니까. 바람 피는 얘기 다시 하고 하시죠. 아까 막 망치 부인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알았어. 기분이 별로 좋아지진 않지만 네. 갑시다. 네. 저도 그냥 나이만큼 때린다 그럴게요. 그냥 때려갖고 되겠어? 그 뭐라 그래? 곤장 중에 제일 큰 거 대장인가 그걸로 그 5대 맞으면 죽는데 대장은 하도 해가지고 이게 한 대 빡 맞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쫙 피가 이렇게 벌써 하고 터지고 그거에서 계속 치잖아. 그러면 몇 대 더 맞으면 거기에 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부러진 게 이제 큰 혈관을 찌르고 이래갖고 그래갖고는 그 제일 센 걸로는 곤장 대장 뭐 한 30대 이렇게 치라 그러면 어지간히 운 좋은 놈 아니면 맞아 죽는다는 거야. 곤장으로도. 왜 갑자기 그 망치 부인 같이 포각해졌어요. 바람 피면 곤장인데요. 겁내 잔인하네. 자, 네. 갑시다. 네. 쓸데없는 그만하고. 김변, 미래의료 원정대라고 들어봤습니까? 몰라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네. 네. 보건복지부에서 네. 미래의료를 실현할 R&D 도전 과제를 발굴하겠다면서 야심차게 구성한 특별한 조직입니다. 언제 했어요, 이게? 2013년 9월에 꾸려졌습니다. 1년 됐네요, 이제. 1년이 넘었죠, 벌써. 네, 넘었네. 하지만 이 원정대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는지 즉 이 원정대는 도대체 어디에 원정을 갔다 왔는지 아무도 조난당한 거 아니에요?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블랙홀로. 모릅니다. 어. 그리고 보고서도 발표되지 않았어요. 이런. 네. 원정대는 해체가 됐는데 네. 활동 기간도 끝났고 어허. 아무 보고서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한 건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는 미래의료 원정대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여사신문의 김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예, 이 조난당한 미래의료 원정대 찾기는 하셨어요? 네. 어디 있던가요? 다 각자 집으로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원래 해산식도 사람들이 없이 그냥 조용히 해산해가지고. 원래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게? 이게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기술이 2030년 병원을 바꾼다, 의료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도전이라는 그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래원정대 출범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수립했던 보건의료 R&D 계획이 각 계획 간 그 연계와 지속성이 없고 그 미래의 핵심 타깃 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분절형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미래의료 원정대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먼 미래를 제대로 예측해 뚜렷한 목표를 갖고 다양한 R&D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게 당초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거 좋잖아요. 그 연계와 지속성이 없었다. 그동안 하던 게. 그리고 분절형 투자 전략이었다. 이런 잘못을 시인한. 이거 아까 우리 사과, 뭘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까지 밝힌 거 적절했는데, 근데 잘 안 됐다는 거죠. 예.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만들어진 이후에? 네, 복지부가 미래의료 기술 육성 전략을 도출해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집단 지성과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전문가는 물론이고 미래 예측 전문가, 법 제도 전문가, 사회 경제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을 참여시켰고요. 이렇게 모인 인사들은 자문위원회,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11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돈 많이 들었겠다. 110명. 밥값만 되게 꽤 나왔겠다. 너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는 일이 없던데. 네. 분과위원회, 몇 개나 있었어요? 네. 총 7개가 꾸려졌는데요. 2030 질병극복분과, 그리고 생애맞춤 건강관리분과, 국민행복의료서비스분과, 글로벌 탑 HT분과, 미래의료산업 창조생태계분과, 미래의료산업 기술예측분과, 법제도윤리분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름들은 뭐 다 그럴듯한. 이거 재밌네요. 미래의료산업 창조생태계분과. 예. 창조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는. 네. 좀 되게 이번 정권의 핵심 사업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예. 이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미래의료와 관련돼서 결과가 내놓기는 했나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종 보고서는 만들어졌지만 복지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따로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훔쳤어요? 몰래 들어가서? 거의 그런 거죠. 네. 예. 자, 최종 보고서가 공개 안 된 문제는 좀 이따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시나리오는 2003년 국내 미래의료상을 그리겠다고 출발한 만큼 온통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할아버지 강철한, 아버지 강한남, 딸 강미, 아들 강건강, 아이 김아도 이렇게 총 5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딸과 아들이 터울이 많은 남매고 아이는 딸이 늦은 나이에 임신에 성공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또 어머니와 딸의 남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 5명이 나오는 진짜 시나리오, 네. 뭔가 스토리를 만든 거군요. 네. 근데 만들려면 좀 다 만들지 왜 이렇게 결손 가정이에요? 어머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나리오 내용은요? 네. 일단 늦은 나이에 임신에 성공해서 강미 씨가 이거 다시 할게요. 이 늦은 나이에 임신에 성공한 강미 씨는 생애 주기별 시나리오 중 태아 여성 건강한 임신 및 출산 관리에 등장을 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체 검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에 취약할 것이라는 그 진단을 받은 5살 아도는 영유아 여성, 영유아 건강지킴이 시나리오에 나옵니다. 또 디지털 중독을 앓았던 강미 씨의 어린 동생인 건강이는 청소년 전인적 건강관리 시나리오에 등장합니다. 집안의 큰 어른인 강철한 씨는 노인 노화로 인한 질환 극복 시나리오에 나오고 있고요. 강미 씨와 건강이의 아버지인 강한남 씨는 기업건강관리진흥법에 따라 회사 내 건강관리부를 설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그냥 이거 단편 소설 같은 거잖아요. 우리 청년회사에서 옛날에 1년에 한두 번씩 그 미래의학 꽁트 이런 거 썼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 명이 썼는데 이거 100명이 모여가지고는 이런 꽁트 같은 거를 그렸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부는? 원정대가 전략 아젠다로 도출한 것은 크게 3가지인데요. 생애주기 건강관리, 개인 맞춤 질병 극복, 그리고 선진보건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정대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 사회 참여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실현하고 첨단 의료 기술 기반 개인 맞춤 의료 고도화,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런 시나리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은영 기자가 읽으면서도 되게 지겨워하면서 읽어요. 하도 뻔한 말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원정대가 아니라 무슨 소설대. 네, 소설 만드는 창작 집단. 네, 창작대인데요. 이거는 집단 창작 어디를 집단. 원정을 갔다 온 거예요? 미래 사회를 갔다 왔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보고서에 이런 시나리오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는 되게 막 몇백 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으면. 그렇죠. 네. 근데 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상 실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 4월에 미래의료 원정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사실 근데 복지부는 4월에 이미 난리지웍스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웍스 많이 나오네요 오늘. 뭐라고요? S웍스, 소리웍스, 난리지웍스? 네. 뭘 날려버렸네 그냥. 네. 난리지웍스. 사건을 날려버렸어. 뭘 난리지? 이 논리지, 우리 발음 못하는 우리 논리지를 말한 거죠. K로 시작하는 거. 큰 논리지가 아니라 난리지웍스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번 이 미래의료 원정대의 주 연구 책임자라고 하네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난리지? 아니요, 회사 이름입니다. 민간 회사예요, 네네. 이거는? 주식회사 난리지웍스라고요. 이걸 위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혹시? 처음 듣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연구 용역비 많이 받았겠다. 작년에 이거 시작할 때 네. 그때 예정은 올해 2월이었어요. 올해 2월까지 나온다고 했걸랑요. 근데 2월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2월이 가도.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3월에 나온대. 그래서 3월이 다 가도 소식이 없어서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4월에 나온대요. 또 물어봤더니 좀만 있어보래. 그냥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기다려라. 박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네요, 여기. 아니, 그럼 미래의료 원정대 지금 거기 아까 포함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전 이런 데 부를까봐 두려운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바빠요. 삐졌네. 네. 그래서 하여튼간. 언제 나오나 이제 계속 몇 달을 더 기다리고 드디어 이제 10월까지 왔는데 도저히 못 기다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감 기간에 저희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이제 입수를 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고서가 4월에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4월에 복지부의 그 난리지 웍스에서 날렸다는 거지, 보고서를. 복지부로. 세금 1억 원이 투입됐다는데? 근데 복지부에서는 4월에 받아놓고 10월까지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내놔할 때까지 전혀 숨기고 발표 안 하고 날리려고 했구나. 누가 물어보면 아직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사실 그 보고서를 대충 봤는데요. 감추고 싶겠더라고요. 공개하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수준의 보고서더라고요. 자, 복지부가 5개월이 넘도록 그 받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정에 참여했던 원정대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분과별로는 많게는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원정대원 중 몇몇은 그 원정 중간에 이탈하고 최종 보고서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수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시작부터 잘못됐던 원정이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보고서다. 라는 이런 쓴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처음에는 실현 가능한 기술들에 대해 내용이 오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식이면 옛날 보고서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IT 관련 내용들이 대폭 포함되고 수정됐다. 그리고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간 보고서까지 받고 마무리 단계까지 참여했지만 복지부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허황된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법률적 검토 등 구체적인 부분이 언급돼야 하는데 내용이 부족해 발표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그 원정대에 힘을 실어줄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흐지부지 됐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장관 바뀌어서 그런가요? 갑작스러운 동력 상실 이유가 뭔가요? 장관 바뀐 거죠.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그 원정대 자체가 미래의료라는 아젠다를 기획재정부 등에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복지부가 이를 복지부로 돌리기 위해 다시 뭐 당시 그 관련 과장이 뭐 급하게 만든 프로젝트다. 뭐 한마디로 기재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미래의료에 대한 아젠다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미래의료라는 단어를 기재부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가져갈까봐 복지부에서 일단 이건 우리 거야라는 이제 침 발라놓는 거, 요 목적으로 사실 만든 거다라는 거죠. 복지부 관련 이게 리얼한 얘기예요. 네, 리얼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관 바뀌었다는 얘기 했지만 진영 장관 시절이잖아요. 이게 시작된 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로는 상당히 실세 장관으로 꼽혔었던 분이라서 그리고 장관이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직접 이렇게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왜 그랬죠? 그때 그 국민연금 개혁 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싫어 이러고는 이제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장관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약간 힘 빠지고 담당했던 과장도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예. 목적은 미래의료라는 단어 찜 해놓는 거였는데. 그러게요. 제가 뭐 동태찜도 먹어보고 아구찜도 먹어봤는데 미래의료찜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 그러니까 찜을 하면은 좀 흐지부지 살이 흩어져요. 그 중에 아구찜이 약간 살이 통통하죠. 에이, 참 찜됐네 찜. 네. 네, 뭐라고 받아야 될지 참. 자, 미래의료찜이라는 거는 어쨌든 성공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엔 아무도 못 먹게 그냥 해놓고 미래의료찜을 복지부가 만들긴 했는데 맛이 없고 아무도 못 먹게 음식이 좀 그지같이 됐다라는 거지. 미래찜 자체는 되긴 됐어요. 딴 데서는 이제 미래의료라는 걸 가지고 뭘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미래의료찜 값이 1억 원이었다는 게 참. 1억 원만 들었대요? 사실은 그럼 뭐 회의비 이런 거 더 들었겠네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공식적으로 나온 이 국민 세금 들어간 거는 1억 원이라고 하는데 100명이 모여서 뭔가 이 회의하고 뭐 하면서 돈이 좀 더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떠나서 이 전문가들은 다들 불만이더라고요. 난 도대체 가서 왜 시간 쓰고 이것저것 막 의견 내고 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 담당 공무원들도 뭐 일도 하면서 딴 일 안 하고 이거 하느라고 시간도 뺏겼을 거고. 그래요. 저도 복지부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회의에 몇 번 참가해 봤는데요. 국민 입장에서 이제 시간 빼서 갔는데 흐지부지 되면 정말 그 시간 낸 것도 아깝고 보상도 못 받고. 거긴 무슨 찜을 만듭니까? 뭐 해외 의료찜이라고요. 뭐 필요할 때 부르고 그냥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모르세요. 가서 이게 좀 공무상 비밀 누설인가 이것도. 하여튼간. 마음에 안 맞는 말 하면 잘려요, 바로. 공무원 아니니까 괜찮아요. 네, 바로 잘려요. 자, 이렇게 저희가 그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원정대원들, 심지어 그 전 장관인가요? 차관인가요를 지냈던 분이 원정대장 맡으셨었는데, 원정대장 맡았던 분까지도 이건 실패한 거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원정대장조차도 네, 자기가 원정대를 이끌고 갔다 왔는데 뭐 거의 이산이 아닌가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실패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복지부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차마 우리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망했다고 말을 못 하고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이 찜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복지부는 원정대가 마련한 최종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내후년경에는 실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아직 우선순위를 설정하진 않았지만 치매가 그 가능성이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언급도 했고요. 복지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다가 했던 그 원정대가 실패로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까웠는지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원정대를 출범시키면서 책정한 1억 원의 예산이 기재부나 미래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적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싼 게 비슷적이다 하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싼찜이 비슷적. 아니 기재부나 미래부에서는 비슷한 거 하면서 훨씬 돈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쓰는데 먹을 건 없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먹을 거 없는 거는 알지만 미안하지만 가성비가 좋다. 돈이라도 얼마 안 썼다. 좋다. 이렇게 지금 변명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예, 뭐 기재부보다 복지부가 훨씬 가난한 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아니 예산은 훨씬 많잖아요. 이거 다 저거잖아요. 뭐 이렇게 복지 지출로 나가는 거지. 예. 예, 정해진 용처가 정해진 돈들이잖아요. 복지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료원정대가 그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결과물이 좀 부끄러웠는지 좀 감추고 있고 참 재밌습니다. 예. 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신 분들의 열의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복지부 책임이라고 밀어붙이기는 좀 그럼요. 그렇지만 예. 관리 또 감독하고 또 최초에 만들어진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예. 그렇게요. 어쨌든 미래의료라는 아젠다, 이 뭔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뭔가 도와줘야 될 분명히 많은 아이템인 건 맞잖아요. 네. 이번 실패를 오히려 2차 원정대를 꾸며가지고 네, 우리 쓴 박쌤이 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 이번 실패를 그 교훈 삼아가지고 다음번에는 뭐 이 미래의료 원정대 조난당하지 않고 네. 어디 진짜 그럴듯한 곳에 좀 가서 깃발 하나 꽂고 올 수 그러게요.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보고 단장하라고 네, 지금 PD가 장난치고 있는데요. 네. 전 아예 가버려요, 그냥 쭉 안 돌아와요. 제가 떠나면 제가 단장하면 못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네. 아니 근데 그 콜럼버스도 그랬잖아요. 거꾸로 갔는데 발견했잖아. 항상 이게 떠나는 게 중요해요. 운이 엄청 좋았던 거죠. 네. 거기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예, 오늘 히포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정려의사 라디오 혹은 팟빵 아이튠즈 등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라디오 _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항상 박쌤이 팥빵 그러면 팥죽 먹고 싶고 팥빵 먹고 싶고 시간상 배가 고플 때입니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배고픈 김변. 10월의 마지막 밤에. 네, 배고픈 김변과 역시 배고픈 박쌤이 진행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 잊혀진 계절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잊혀진 계절 틀어야겠네. 모르나? 몰라? 10월의 마지막 이용 밤을 몰라? 이용? 이용? 지금도 기억하고 노래 잘하네, 박쌤.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디요.